다음 주제가 뭐였죠? 오케이. 마크 레빈슨은 어떻게 상업 오디오의 최고 브랜드가 되었는가? 마크 레빈슨은 회사는 72년에 생겼는데 네. 사실 생기기 1년 전에 이미 제품 하나를 만들어냈어요. 그 유명한 LMP1이라는 제품인데 우리가 지금도 살아있죠. 프리앰프 그 제일 야금이 흐르는 프리앰프 설계의 최고라고 하는, 요새는 콘스텔레이션하고 이러죠. 존 컬이 만들었어요. 그 LMP1이 오디오사적으로 갖는 의미는 뭐냐면 이전에는 없었던 그 모듈, 그러니까 하나씩을 다 끼웠다 뺐다 할 수 있는 모듈식으로 만들었는데, PCB 모듈 같은 거. 그렇죠. 네. PCB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차폐가 되어 있는 네. 박스예요. 박스 형태로 만들었어요. 네. 뭐 슬롯처럼 이렇게 그냥 카드 같은 형식. 예, 카드처럼 생기기도 했고, 저 안에는 자세히 안 봤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생겼는데, 그렇게 만든 이유는 일단 각 신호 간 서로 크로스톡이라고 하죠. 서로 신호 간섭이 없게 차폐를 시켰다는 게 있고. 아, 오디오계의 스티브 잡스예요.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죠. 네. 뭐 스티브 잡스, 톰 코란젤로, 네. 저기 하여튼 저 스티브 워즈니악, 이거를 드러내서 하나씩을 전체를 다 만지지 않고 하나씩 빼서 손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좌우가 완벽하게 대칭이 되게 네. 분리가 돼 있고, 그런 거의 시작이었던 게 이제 마크 레빈슨이에요. 그 이전엔 그런 앰프가 없었어요, 네. 사실은. 그래서 차폐, 그래서 신호가 굉장히 정숙해진다는 거, 그런 개념 자체를 처음으로 도입한 거죠. 그게 71년도에 나왔다고요? 71년이죠. 71년도면은 제가 아직 저 뭐냐 저희 부모님 저희 큰형이 나올 때였구나. 큰형이 태어날 때였구나. 그런가요? 근데 야, 그 시대에 라떼네 라떼. 진짜 그냥 영국에서는 뭐 한 40와트, 50와트 그런 좀 소출력 DMV 그 정도 만들어 가지고 그냥 많이 팔 때 아니에요. 근데 역시 미국의 하이엔드 브랜드라 그냥 그렇죠. 처음부터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 버리네요. 굉장히 앞서간 사람이죠. 네. 그게 왜 그랬냐면, 그러니까 그 71년이 오디오사적으로 어느 시대냐면, 진공관 앰프가 막 이제 꽃피고 절정으로 막 달하고 있을 때 이 생산성만을 위해서 트랜지스터로 만든 앰프가 나온 게 자, 그러면은 60년대 초반이에요.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네. 그 당시에 유행을 했던 게 우리가 돈이 좀 있으면은 네. 오디오를 좀 내가 좀 고급을 사고 싶어. 그럼 말한치 처음에 샀죠. 그렇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네. 맥킨토시죠. 그게 맥킨토시예요. 맥킨토시하고 이제 쿼드는 있어요. 쿼드하고 양국에 쿼드가 있고. 예, 그런 정도였죠.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JBL 대용기나 아니면 그거보다 뭐 탄노이 대용기 그렇습니다. 그 정도가 가장 전형적인 틀이었죠. 영국하고 미국계가 막 섞여 있을 때 앰프는 예. 막 섞여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어떤 게 더 낫다 덜 낫다 뭐 그걸 논하기보다는 쿼드도 그렇고 맥킨토시도 그렇고 그 당시에는 진공관 아니었나요? 진공관이에요. 그렇죠. 진공관 시대였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얘기인데, 트랜지스터 소자가 개발된 게 불과 10년이 막 될까 말까 했었던 시대라서, 그 소자로 가정용 오디오를 만드는 그렇죠. 거는 또 흔치 않았던 그렇습니다. 일이었겠네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10년 사이에 우리가 아는 트랜지스터 제품을 이렇게 우리 오디오 파일들이 기억한 제품은 별로 없어요. 아직은 여러 가지가 그렇죠. 실험되는 단계였었던 그러니까 건데, 영국의 대표적인 앰프 제작사들이 제가 알기로 제일 빠른 데가 73년, 74년 뭐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게 이제 네임 오디오고, 네임 오디오나 뭐 아캄이 76년 그 정도고요. 아캄이나 저 케임브리지, 캠브리지 오디오가 68년이에요. 뭐 그쯤이죠. 예. 뭐 그 더 전에는 이제 리크나 이제 이런 얘기 나와야 돼요.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쿼드가 이제 이어지는데, 네. 그 이제 영국 그 진공관 앰프의 이제 계보고, 네. 미국은 웨스턴 일렉트릭하고 마킨토시밖에 없었어요. 뭐 그 이제 뭐 우리가 아는 뭐 하여튼 그 뭐죠, GAS 같은 회사나 나중에 나오는 뭐 그런 진공관 회사들이 좀 있었는데, 여하튼 중요한 거는 트랜지스터가 이제 개발돼서 아직 대표 모델도 안 나오고 맥킨토시의 이제 트랜지스터들이 좀 돌아다닐 때였죠, 이제. 네. 그게 막 이제 트랜지스터 막 나오고 여전히 진공관이 주류였던 시절에 이런 하이엔드로 트랜지스터를 만들어낸 게 마크 레빈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프리앰프를 먼저 만들고, 그리고 이제 ML2, ML3 막 이런 하이엔드 파워 앰프들이 막 쏟아진 거죠. 출력 25W A 클래스. 그래서 그 전에도 A 클래스 트랜지스터 앰프가 없었어요. 그게 제작하기가 진짜 난이도가 그 당시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마크 레빈슨이라는 사람이 이걸 굳이 왜 만들어야 되나 이런 걸 알고서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그냥 자기가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야, 왜 이렇게 그래. 능률이 떨어지는 앰프를 비싸게 만든 거야? 이걸 누가 살 거라고 이렇게 이 비싼 야, 25W짜리를 집 한 채 값을 주고 누가 얼마나 누가 사, 사겠니? 이거를? 그랬을 것 같아. 싸고 좀 쉽게 만들어.
이거 하나 만드는데 하루에 뭐 몇 개가 하루에 몇 개를 만들겠어. 뭐 하루에 몇 개가 아니라 며칠에 한 대 만들었겠죠. 그 거의 수공예로 대형 자개농을 만드는 거하고 그렇습니다. 비슷한 케이스인 거죠. 뭐 그 당시엔 딱 두 개가 있었대요. 넬슨 패스가 만든 스레시홀드랑 아직도 저 게러지 시절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게 생산 개념이 아직 없었던 시절의 스레시홀드와 마크 레빈슨. 딱 그게 70년대 초기였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져. 근데 마크 레빈슨이 그런 시스템, 이런 소리를 만들게 된 이유가 이 사람 원래 연주자예요. 진짜 자기가 연주를 하고 그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우드스탁 페스티벌이 이제 68년, 69년 많이 뛰었을 거야 아마. 라그막 페스티벌. 그렇죠, 그렇죠. 그 인류 초유의 뭐 얼마 전에 25주년도 했고 그 이후에 또 계속 애니버서리가 있는데 거기에 장비를 납품했어요 이 사람이. 우리는 마샬 스피커 큰 거만 있는 줄 알잖아요. 거기에 프리앰프, 그 들어가는 프리앰프들, 그 다음에 그 기타 이거 뭐지 디스트리뷰터나 그런 이 락 공연용, 현장 공연용 시스템들을 제작해서 만든 사람이 납품한 사람이 마크 레빈슨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현장에서 소리를 굉장히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없었던 음질에 대한 센스가 되게 좋은 그렇죠. 가장 좋은 사람이었던 그렇죠. 거죠. 예. 사실은 뭐 그냥 제가 짐작해 보는 건데 70년 초반에 오디오라는 건 뭐냐면 야 오디오가 집에서 이렇게 정말 푸짐한 소리 나오고 선명하고 멋진 소리가 나면 되지 현장음하고 똑같아야 된다 이런 개념은 아직 없었던 거예요. 그냥 크게 나오고 가구 같은 스피커 있고 이러던 시절이 미국이나 되니까 미국은 워낙에 사람들이 많이 그렇죠. 넓은 데서 많이 모여가지고 뭔가 그렇죠. 행사 같은 걸 하고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영화도 보고. 근데 마크 레빈슨은 현장음에 가장 가까운 소리를 만들어내려고 아유 나 이거 팔릴 건지 안 팔릴 건지 일단 관여 그거는 신경 쓰지 않고 만든 게 이제 마크 레빈슨이었던 거죠. 네. 그게 이제 마크 레빈슨이 이 오디오 앰프계 또 전체 오디오의 계에 처음으로 도입한 개념이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처음으로 야 이건 미쳤다. 그리고 이거는 더 이상 끝이 없어서 하이엔드 최고 끝이다. 그래서 하이엔드란 말을 처음으로 썼던 게 마크 레빈슨이었던 그 전까지는 다 극장이나 아니면 뭐 그렇죠. 공연장이나 이런 데서만 쓰는 오디오였었는데 그렇습니다. 그걸 집에다 가져다가 쓸 수는 없었잖아요. 그러게요. 너무 사이즈도 크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최고급 하이엔드 가정용 오디오라는 게 그 시절에 하이엔드라는 오디오 이름을 그때부터 쓴 거 아니에요? 처음으로 마크 레빈슨을 보고 하이엔드란 말을 쓰기 시작한 네. 거예요. 사실 요즘 하이엔드라는 말 많이 써요 여기저기에서. 너무 해졌어요. 네? 하이엔드 디지털 카메라, 콤팩트 카메라가 왜 하이엔드야? 그게 그러니까, DSLR하고 또 구분되는 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오디오를 좋아했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요. 그러니까 하이엔드라는 말이 오디오에서 먼저 저는 익숙했었는데 여기저기서 다 쓰더라고요. 이제 하이엔드란 말. 라면에 하이엔드도 있고 뭐 다 있는데. 그러니까 하이엔드란 말이 어디가 원조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오디오가 원조라고는 알고 있죠. 원조가 생각하고 오디오죠. 있죠. 예. 예. 하여튼 그래서 그 마크 레빈슨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그 앰프들은 하이엔드의 원조가 됐고 비로소 이제 거기서부터 계보가 시작이 되기 시작해요. 이제 현장음이라는 개념이 생긴 거예요. 그게 마크 레빈슨이 갖는 최고의 의미인 것 같고 초기에는 그걸 만들어내는데 ML2 같은 최초의 마크 레빈슨 앰프는 아까 말한 프리앰프 원래 존 컬은 프리앰프 전문 설계가지 파워앰프를 만들진 않거든요. 프리앰프하고 파워앰프는 설계 메커니즘이 완전히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마크 레빈슨이 스티브 잡스라면은 존 컬은 이제 워지니아기인 거죠. 뭐 그런 셈이라고 할 그런 수 있죠. 셈인 거죠. 예. 예. 근데 존 컬이 그때는 아무도 없었으니까 예. ML2의 초기 프로토 제품을 설계를 존 컬이 했대요. 그래서 그때는 제품이 없었으니까 전원부를 그 지금의 이 캔 타입의 그 트랜지스터가 아니라 그 웨스턴 일렉트릭에 있는 EI 트랜스를 갖다 썼대요. 네. 초기 제품이 몇 개 그랬었대요. 웨스턴 일렉트릭의 전원부를 쓴 순 A 클래스 앰프 상상이 가세요.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 소리 어디서 그런 제품 하나 구할 수 있으면 들어보고 싶은데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더 멋진 소리가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쯤이면 박물관에 뭐 그렇지 그런 되겠죠. 예. 그럼 마크 레빈슨 소리는 어떤 소리가 나느냐 이제 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저기 주기프트배가 굉장히 정확한 표현을 아주 좋은 표현을 썼는데 섬세하면서도 따뜻한 음이 나온다. 사실 그게 순 A 클래스 앰프의 정수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밸런스감이 사람들이 오디오에서 제일 중요한 음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네. 원래가 오디오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그냥 음색 중에서 특정 음색이 그냥 자기한테 꽂히면 그냥 마음에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예. 오디오를 심도 있게 계속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정말 중요한 거는 어느 분야나 기본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스포츠도 그렇고 뭐 예술 분야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기본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오디오를 하면 할수록 역시나 소리의 밀도 네. 그리고 밸런스 그게 진짜 기본이 돼야 오래 사용할 수 있게 그렇습니다.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마크 레빈슨이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고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도 여전히 그런 스타일을 창안한 브랜드라고 하고 지금도 그런 소리를 내는 유사 제품들이 많이 생겼지만 현장음을 내기 위한 그런 소리를 굳이 가장 이제 마크 잘 내는 레빈슨을 좀 칭찬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흉내를 내는 브랜드들이 많이 그렇죠. 나오고 있죠. 예. 지금도 마크 레빈슨의 신제품은 계속 나오고 있고 마크 레빈슨적인 소리는 달라요. 다른 그 이후에 만드는 제품들하고 조금씩 차별이 되고 그래서 마크 레빈슨 소리가 뭐가 다르냐 70년 초반 시점에 현장음을 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저음은 일단 그 전에 풍성하게 됐던 저음이 왜곡인지 그게 뭔지 몰랐던 사람들이 이렇게 저음이 안 나와. 그랬을 그러니까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힘 있게 나오면 이 제품 좋은 푸짐하고. 제품이야 그랬었어요. 그렇죠. 현장음이나 예. 가정의 음은 서로 다른 거야. 집에서 듣는 건 그냥 스펙타클하고 푸짐하고 그냥 다이나믹하고 나한테 좀 이렇게 오디오적으로 좀 뭔가 존재감이 있으면 되는 거야. 이제 이게 아마 오디오의 개념이었을 거라고요. 그때만 해도. 제가 기억나는 게 하나 추억이 있는데요. 저희 추억도 많아. 저희 아버지가 롯데 파이오니아 전축을 샀었어요. 저희가 80년대 시골집이 그 집 자체는 되게 넓은 편이었거든요. 그거를 저 최대 볼륨까지 막 올려요. 옛날에 전축 사면 다 그렇게 했었어요. 그때는 아파트가 없을 때였으니까요. 다 단독으로 한옥에 살 때였으니까. 이거 어쿠스틱 정말 좋았겠다. 네, 그러면은요 시원하게. 볼륨을 확 올려가지고요. 다른 집에서 항의가 들어오잖아요. 옆집이나 뒷집이나 이런 데서 독립되어 있는 집인데도 항의도 하는 것 그러면은 같은데? 아버지들께서는 좋아하세요. 그러면 어깨를 으쓱 하면서 그래. 야 내가 좋은 오디오 샀구나 하면서 완전히 왜곡되는 음인데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로 저음이 아주 그냥 힘있게 박진감 있게 우렁차게 심지어는 음악을 들어줄 수 없을 정도로 과감하고 부담스럽게 나와줘야 좋은 오디오구나 그럴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도 섬세함이라는 소리를 그러니까 그런 과격함을 포기를 하더라도 섬세함을 추구한 브랜드가 마크 레빈슨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당시 뭐 롯데 파이오니아 얘기했지만 롯데 파이오니아, 인켈 TV 광고 보면 꽝 그리고 롯데 파이오니아 광고는 저 베토벤 심포니 5번 같은 거 뭐 주배 경기경 서봉으로 시작해서 아를레 여인으로 끝나요. 근데 굉장히 다이나믹한 장면만 잡아서 광고 컨셉이 다 똑같았어요. 그게 오디오. 인켈은 지휘자가 막 꽂으면서 꽝 하면서 끝나는 그게 오디오였단 말이에요. 미국은 똑같았을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전이었으니까. 그러던 시장에 자 스테이징이 어떻고 와 저음은 줄었는데 이렇게 사람이 입체로 막 보여.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더 비싼 걸 샀는데 왜 저음이 줄어들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잠깐 들어보면 전에는 없었던 막 입체로 사람이 떠오르고 막 그다음에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고 전후에 입체감이 막 생겨 있고 그리고 사람이 좌우로 이동하는 뭐 그런 느낌이 선명하게 잡히고 이러면서 사람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그게 시작이 마크 레빈슨이었다는 거죠. 그 중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도 이제 뭐 패스, 크렐 다 써봤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마크 레빈슨이 훨씬 더 투명했었어요. 투명하고 섬세했었어요. 그렇습니다. 투명도라는 거, 투명하다는 느낌도 이제 그때부터 시작된 개념이고요. 그 마크 레빈슨이 새로 오디오 앰프에, 오디오 기기에 도입시킨 그게 놀라운 거예요. 현장을 그대로 사람들한테 구현시켜 준 거잖아요. 스피커가 어땠을까 굉장히 좀 궁금해요. 마크 레빈슨 도대체 70년 초반에 어떤 스피커랑 썼을까? 스피커에 어떤 스피커를 물렸을까? 뭐, 지금 생각해 보면은 뭐 글쎄 미국 가정에 제일 흔한 스피커들이 있었겠지만 그건 뭐 추정이긴 해요. 추정을 하자면은 저는 뭐 JBL 정도 물리지 않았을까? JBL이 제일 많았을 거예요. 네. 그 당시에는 미국 사람들이 영국제 스피커 그다지 많이 안 쓸 때였을 것 같아요. 별로 없을 거예요. 오히려 뭐 최근에 보니까 와피델 같은 스피커들이 미국에 은근히 많이 보급이 돼 있었다고 하고요. 요즘 들어보면은요 마크 레빈슨보다 훨씬 더 투명한 애들도 이제는 또 있어요. 당연히 마크 레빈슨의 경쟁을 하기 위해서 후속으로 나온 브랜드들은
마크 레빈슨하고 똑같이 붙어가지고는 승부가 안 되는 훨씬 거예요. 비싸졌던 예, 승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원음에 가까운지 안 가까운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마크 레빈슨보다 훨씬 더 투명하게 단기간 내에 뭐 한 5초만 들어봐도 더 소리가 자극적이거나 투명하게 느껴지도록 나온 오디오들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전히 들어보면은 역시나 다양한 스피커와의 대응력, 매칭, 그러니까 어떤 스피커를 매칭을 하더라도 실패할 확률이 적어요. 그리고 마크 레빈슨이 여전히 요즘 들어보면은 중립인 거는 확실해요. 가장 중립이에요. 균형을 잡고 있어요. 음색의 밸런스의 밸런스에 균형. 있어서 어느 쪽으로 위나 높은 가장 높은 음을 교과서적이다. 가지고 않고. 가장 바람직하고 교과서적이다. 그것만큼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분명한 것 같아요. 그 현장음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역시 다시 한번 마크 레빈슨의 그 의미를 짚어보자면 전원부에 대한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시켜서 전원부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따로 박스로 띄워놓자, 본체에서. 이게 왜 따로 떨어져 있어? 전원부 분리형인 거죠. 처음에 생각했을 거예요. 그거 하고 모듈형으로 만들다 보니 서로 차폐를 시켜야 되니까 그 음이 뒤중들이 조용해졌다는 거. 앰플 연결했는데 화이트 노이즈가 안 들리는 거예요. 뭐 처음에는 당연히 있었겠고. 자, 그러면은 마크 레빈슨의 저희가 이제 앞으로도 할 거리가 많은데 예. 저희가 마크 레빈슨 5000 시리즈 5802, 5805 그리고 585.5 다 어느 정도는 다 뭐 5000 시리즈는 리뷰도 다 해봤고 뭐 아까 또 간단하게 좀 들어봤는데 요즘 최근에 이제 신제품들에 대한 첫 느낌이 좀 어떠신지? 일단 585를 한 4년 전, 5년 전쯤에 이제 근데 585 구형하고요, 네. 585.5하고 꽤 달라요. 두 개를 한번 놓고 비교해 봐야 되겠어. 네. 좀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마크 레빈슨이 특유의 근데 585도 좋아요. 구형도 물론 당연히 좋아요. 585를 제가 듣고서 느꼈던 게 야, 이거는 다시 원래 소리로 돌아갔다. 585의 원래 특성은 어떤 성능적인 느낌보다는 기능을 다 통합시킨 최초의 마크 레빈슨 제품이고 383에 이은 마크 레빈슨의 역대 두 번째 인티앰프였단 말이에요. 가장 그러니까 이제 직계 계승자라고 나눌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383에다가 출력을 2배로 늘리면서 그 무선 모든 기능을 다 네트워킹부터 블루투스 기능을 다 탑재했고 DAC라든지 디지털 뭐 입력 단자라든지 그런 것까지 싹 다 넣은 거죠. 그렇죠. DAC도 그때 최고 칩이라고 하는 사브르 ESS사의 사브르 칩을 집어넣어서 유명했던 거고 예. 그래서 그냥 한 덩어리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만들었고 드라이브도 집중했고 그리고 제가 아시는 분 중에 되게 큰 기업 운영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도 시스템이 한 3개 돼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2개도 아니고 3개를 운영할 정도면 멀티를 갖추시죠. 얼마나 여유로우신 분이신가. 근데 그분이 이게 아무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시고 집도 넓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막 모노블럭 파워앰프 막 쓰고 뭐 프리앰프 쓰고 DAC 따로 쓰고 막 주렁주렁 케이블도 뒤에 막 몇 개 케이블이 무슨 케이블인지도 모르는 케이블들이 아주 그냥 구렁이처럼 이렇게 막 굴러다니고 막 그런 거 좀 그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게 지겹 때가 있죠. 예, 지겨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음악을 듣는 건 좋은데 그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전원 버튼만 해도 몇 번을 눌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음질 자체는 분리형에 못지 않은데 인티앰프로 그냥 심플하게 음악을 듣고 싶다. 좀 편리하게 간편하게. 그래서 인티앰프를 쓰는 그분이 얼마 전에 제가 추천을 해가지고 585.5를 구매를 해가셨는데 너무 만족스럽다고. 제가 듣기에도 585.5는 얼추 200W급 파워앰프의 느낌이 나요.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소리의 무게감이나 댐핑도 꽤 훌륭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지금 다이노디오 C50도 지금 바로 옆에 있는데 C50에 아까 잠깐 들어봤는데 딱 어울릴 만한 느낌이다. 그리고 아까 저 포칼의 스칼라 유토피아 같은 것도 물려보면은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충분할 거예요. 그러니까 585.5는 얼마나 더 개성이 됐는지도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585만 해도 기본적으로 파워 드라이빙 이렇게 다이내믹하게 몰아붙이거나 이런 것도 잘하지만 저임피던스 그러니까 우퍼 구경 이만해가지고 아주 낮은 소리가 이렇게 연속으로 나오는 그럴 때 대전류를 흘려내는 능력도 뛰어났던 것 같아요. 양쪽을 다 잘해요. 그래서 중량감도 저는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너무
힘있게 나오더라고요. 가냘프거나 조금 옛날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옛날에 마크 레빈슨보다 더 좋아졌어요. 조금 현실화된 버전이라고 생각이 돼요. 옛날엔 좀 취미성이 강했다 그러면 90년대 뭐 3 시리즈도 그렇고 그거에 비해서 조금 더 올라운드가 됐다. 누가 들어도 좋아할 만한 브랜드로 올라운드가 됐어요. 그렇게 튜닝을 한 것 같아요. 580이나 5805는 어떻게 들어보셨어요? 5805를 듣고 놀란 거는 580하고 580은 똑같은 개념인데 아날로그 단위 없고의 차이인데 뭐 동의하실 분들이 아주 많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가성비가 좋은 인티앰프다. 저는 마크 레빈슨 제작사 입장에서는 내가 가성비 좋은 인티앰프를 하나 만들어줄게 해가지고 만든 제품이다.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585를 사기 예산이 좀 부족한 분한테 자 소리를 거의 똑같이 만든 거야. 거의 한 90% 가까이? 소리 스타일은 완전히 똑같고 스피커를 드라이브하는 능력을 조금 아쉽게 만들었어요. 근데 5805를 들어도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근데 580이나 5805가 585에 비해서는 소리가 좀 더 상큼하게 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좀 패셔너블하게. 조금 힘이 적으니까 출력이 적고 상큼하게 내주더라고요. 그게 특유의 저도 이제 헤로나 이런 건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AB 클래스를 살짝 도입을 해서 전원을 저쪽에다 항상 저 소출력에 공급을 하게 만드는 뭐 그런 시스템이어서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 느낌도 좋더라고요. 585하고 약간 틀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옛날 구형으로 치면 23.5와 20.5의 차이 정도? 뭐 하여튼 그런 차이가 좀 느껴지고요. 585를 쓰는 사람은 훨씬 싸게 만들어 내 거보다 더 좋지 않냐라고 느끼지 않게 서운하지 않게 그렇죠. 급 나누기는 분명히 있는 거고요. 많은 걸 뺐어요. 살짝 뺐어요. 그게 놀라운 구간 나누기인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건 마케팅의 기법인데 하다못해 뒤에 이 나사 있잖아요. 보통 버터플라이라고 하는 이렇게 소용돌이치기 하는 그 스피커 터미널도 580과 580에서는 뺐어요. 평범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갖고 싶으면 585를 사는 거고. 근데 이제 이게 5805가 좀 많이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5805가 가성비가 좋냐 하면은 호불호 동의 안 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요즘은 디지털 시대다, 디지털 스트리밍 시대고 뭐 PC파이의 시대이다 보니까 만약에 디지털 입력단자만 이용을 하면서 5802를 이용한다면은 5802는 분명히 가성비가 좋은 앰프는 맞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날로그를 쓸 일이 없다. 그럼 580 요즘 아날로그 쓸 일이 턴테이블 빼면은요 거의 없어요. 나는 그게 전혀 서운하지 않다. 그러면 돈이 훨씬 절약이 되는 거고요. 훨씬 더 가성비가 좋아져요. 그리고 앰프 성능은 580하고 똑같으니까요. 그렇죠. 585랑 비교를 하자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85는 공간이 좀 더 넓고 내가 스피커를 앞으로 이거랑 굉장히 다양하게 쓸 거야 나는. 그럼 585를 사셔야 되고 좀 장래성을 봐가지고 580을 그렇죠. 사는 게 좋고요. 그렇죠. 그리고 5805는 나는 내가 정해진 스피커가 한 두세 개 딱 요거로만 쓸 거야. 사실 이게 훨씬 현실적이죠.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LP를 할 것 같지는 않아. 그렇지. 그러면 이제 580E까지 그럼 580E로 그냥 거의 타협을 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무리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다음 시간부터는 저희가 오늘 좀 아쉬움이 있어요. 이 정도 이야기를 하고도 끝이 없죠. 아쉬움이 있어요. 정말 추억에 대한 이야기도 정말 많이 하고 싶고요. 가볍게 한잔하면서 이야기하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많이 얘기를 아껴서 하는 게 그렇습니다. 정말 할 이야기는 너무 많아요. 제품 옛날 제품 하나만 가지고도 거의 뭐 한 2시간은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일단은 이런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저희가 최근 제품 위주로 585.5 그리고 뒤에 보시면 5805 그리고 5802 이 제품이 519도 있죠. 이게 519 이 제품은 네트워크 플레이어? 뮤직 서버 및 네트워크 플레이어, CDP까지 심지어는 프리앰프까지 완전히 통합 프로세서 개념이다 보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제품들 이런 제품들 구체적으로 저희가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죠. 분석을 하고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도 들어가면서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